블록버스터를 3부작으로 기획하면 보통 2편에서 최고작이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듄 1이 있고 2가 있는데 저는 2가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죽음을 내다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반성을 하고 뭔가를 뉘우치는 제가 꼽고 싶은 영화는 If Only예요. If Only. 이 명작이죠. 다 좋아하시는 보셨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엄청 긴장돼가지고 맞아. 무대에 올라가지고 물들었어. 맞아. 막 부끄러워하다가 마이크 앞에 서지도 갑자기 막 폭풍 미쳤어. 가창력을 노래는 좋은데 그거는 볼 때마다 오글거려요. 그리고 복면가왕이 뭐야? 보통 가해자나 살인자가 존재해요. 근데 이 영화는 없어. 네, 죽음이라는 그 자연의 자체, 법칙. 네, 그냥 데스티니. 죽음 그 자체가 나한테 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보던 뭐 귀신 나오고 뭐 살인만 하고 이런 거엔 충격을 못 받았는데 그 죽음이 너무 일상적으로 다가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예압 아니고 예언. 신점 사주 관상. 인공지능하면 또 약간 철학관에서 그렇죠. 옛날에 컴퓨터 세탁처럼. 글쎄 말이야. 나 여지껏 컴퓨터 세탁은 컴퓨터가 하는 건 줄 아니야, 알았어. 그냥 컴퓨터라는 단어가 주는 그 완벽함 그런 거 그것 가져오는 때문에 거지. 정말? 컴퓨터 세탁이라는 그 세탁소가 되게 많이 생겼어. 노잉은 셋다 쓴 거 같네요. 이거 와. 처음 본 거 같은데. 어허. 셋다 써인. 네. 최근에 손희상 충돌 얘기 나온 거 있었는데 매년 무슨 예언 나올 때마다 충돌한대. 왜냐면 확률이 있거든. 예언과 예측의 와 차이. 궁금하다. 아 오늘 그 얘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 예언입니다. 네. 사실 예언하면 뭐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네. 대예언가를 떠올리기 쉽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띠별,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가 또 주식이 오를지 그래서 경제 뭐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하기도 하고 그만큼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찾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사주를 보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동네. 우리 식구들 4대를 점을 봐주신 거예요. 할머니 때부터.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결정을 앞두고 있어. 특히 어머니께서 그렇게 가셔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냥 뭔가가 겁나거나 힘들 때마다 위로를 들으려고 갔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네. 친구들이랑 재미삼아 뭐 길거리에서 보기도 하고 정말 어렸을 때 뭐 한 대학생 때 공부 되게 안 하게 생겼었나 봐요. 학운이 없대요. 근데 저는 정말 운이 공부 많았거든요. 잘하니까. 공부 잘했다기보다는 시험이나 이런 운이 좋았는데 계속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아끼는 것 같아. 대학은 아마도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잘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럼 또 눈치 보다가 그러면은 바보들은 못 갈 거야. 아니 과를 선택을 해서 제가 원하는 과를 갔는데요 했더니 본인한테 안 맞는 과래. 끝까지.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바꿀 그렇겠죠,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진로를 계속 바꿀 하죠. 수가 없으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봐요.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 돈이 아깝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영향을 받거나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것도 싫고 저는 전혀 안 믿어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내고 무슨 사주를 본다거나 뭐 점을 치거나 타로점, 근한 무슨 타로 카페 이런 데도 한 번도 안 가봤고요. 근데 대학 때 그냥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정식으로 하는 데는 아니었고요. 돈 받는 데도 아니었고 두 가지인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나중에 장래 직업이 넥타이를 안 매는 직업을 할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일을 할 것 같다. 아니 넥타이를 요새 잘 안 매요. 아, 그래도 매는 사람 있잖아요. 시대적 흐름이 그래. 시대적 흐름이. 근데 뭔가 그럴 수도 틀에 갇힌 있어요. 일을 그쵸. 할 것 같진 않고 그리고 그럴 넥타이라는 게 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형식에 따르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금 자유분방하고 사고가 넓으니까 그때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일만 하기엔 되게 재주도 많아 보이고 그렇죠. 그런 걸 받겠죠. 한 가지로는 뭐 벌어먹지 살지 못하겠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또 90년대 기준으로 대기업은 못 가겠네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넥타이 얘기하거나 여러 가지를 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신통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예언의 언어가 있지 않을까? 예언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해야 되잖아요. 맞아. 정확하게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되는 그런 말들 우리 옛날에 뭐 정신과 상담받고 이럴 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럴 역할을 때 했던 정말 거죠. 많은 어머니들, 아버지들에게 위로를 줬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어떤 뭐 신점, 뭐 예언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일종의 그냥 그 상담사예요. 상담사.
네, 그쵸. 카운셀러. 한국의 네. 카운셀러라니까요.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의 힘든 부분을 정확하게 그렇죠. 언어로 표현을 해주니까 네. 좀 치유가 되고. 그쵸. 근데 이제 걱정하는 거는 호통치고 공포를 줘서 돈을 뺏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잘못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인 네. 걸 맞아, 아셔야 돼요. 맞아. 네. 근데 예언이라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 들었을 때 그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기도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우리가 보통 뭐 자기 충족적 자기 예언, 암시. 자기 실현적 예언 이렇게 아. 말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언을 듣게 되면 그 예언 방향으로 움직여서 그것이 생기기도 하고 예를 들면 무슨 뭐 파월 같은 사람이 주식시장이 다음 주에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그쵸. 있지만 반대도 있거든요. 어떤 예언을 들었을 때 너무 끔찍해서 반대로 그것을 행동, 예를 들면 이제 오이디푸스 같은 거.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테베의 왕이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신탁을 드렸는데 아버지를 얘가 자라게 되면 아버지를 죽이게 될 것이고 어머니랑 관계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양치기한테 명을 해서 어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죽여라라고 말을 하는데 미연에 양치기- 차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들은 예언 때문에 그 예언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는데 그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게 예언이 성취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측 입장에서는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왕자를 죽여야 되니까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 하는데 버전이 여러 가지인데 마침 또 지나가는 코린토스 왕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부한테는 아이가 없어요. 이러니까 이 양치기가 코린토스 양치기한테 그 아이를 주고 코린토스 부부한테 그 아이를 줘서 양자로 자라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테베 왕도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요. 양치기도 주는 과정에서 이걸 모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코린토스의 왕한테 양자로 입양되는 과정에서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각 예언에 관해서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이런 행동이 물리고 물려서 예언을 실현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자기 실현적 예언 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롭게 작용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예언에 관한 가장 유명한 작품은 맥베스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영화로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최근 작품으로는 그 패스벤더가 나왔다. 흑백 영화. 네, 흑백은 아니지만 거의 흑백처럼 그쵸. 보이는. 아주 모노톤이죠. 네, 그러면서 이 스코틀랜드의 그 황량한 자연 속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너무 시각적으로도 잘 보여주는. 또 부인으로 또 마리온 코테아르가 나오거든요. 연기도 너무 잘하고 두 사람이. 연극을 보는 것 같죠. 맞습니다. 유장한 대사를 하면서 실제로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대사들을 거의 다 차용을 하기도 했고요. 맥베스에서 이제 처음에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맥베스 장군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벤코우와 같이 함께 가게 되는데 도중에 마녀들을 만나요. 네. 마녀들이 예언을 해요. Oh, Hail Macbeth. 너가 스코틀랜드의 왕이 될 것이다. 맥베스가. 그리고 옆에 있는 벤코우는 그 자손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사람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냥 자기가 장군인데. 근데 그 예언 중에 어떤 선행 조건이 있었냐면 먼저 어떤 지역의 영주가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투에 승리했다고 맥베스 장군한테 그곳에 영주가 되도록 하사를 해요. For an earnest of a greater honor, he bade me from him call thee Thane of Cawdor. 너무 신기하니까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또 엄청난 야심가거든요. 맥베스 아내가 던컨 왕을 죽이라고 하죠. From his boneless gums and dashed the brains out had I so. 그 던컨 왕을 죽이고 스코틀랜드 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맥베스한테 작용한 게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이런 예언에 관한 많은 그 서사들 속에는 항상 전제 조건이 붙어요. 맥베스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단 하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자가 낳은 사람은 너를 죽일 수가 없어. 라는 것이 기본 조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반엄숲이 이 언덕까지 직접 올라오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항해서 올라오지 않는 한 너는 죽을 리가 없어라고 하는데 아니 숲이 언덕까지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그래서 그럴 리는 없다라고 했는데 최후의 전투가 벌어질 때 상대 적군 병사들이 나뭇가지로 위장해서 움직이니까 숲이 움직이는 거하고 사실상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최후에 죽게 되는 어떤 상대의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직전에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자기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안 맞아. 그래서 사실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베스가 결국은 지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언의 이야기들은 항상 최소한의 일어날 확률이 없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반드시 실현이 되죠. 예언대로 가려고 하는 욕망도 있을 거고 네. 이 예언을 바꾸자. 그렇죠. 두 가지. 뭔가 해서 이 두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측면의 싸움이 나오는 영화가 이제 그 마담 웹이라는 마담 웹. 히어로물이 있습니다. 마블 영화죠. 네, 보셨어요? 네, 봤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다가 10년 뒤, 20년 뒤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컨트롤할 수 없게 몇 분 뒤의 장면이 머릿속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방금 코트를 벗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코트를 입고 있어. 그 몇 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핵심은 그 소녀들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히어로가 될 제목들이에요. 네. 우리 마담 웹이 있고 빌런이 있어요. 이 빌런은 거의 스파이더맨하고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런은 여성 히어로 3인에게 본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봐요. 이 빌런이 봤을 때는 자기를 죽일 그 아이들이 아직 히어로가 안 됐어요. 그럼 초장에 죽이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이제 찾아내요. 네. 이제 이 마담 웹 입장에서는 얘네들 구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결론은 예언이 정해져 있어요. 한쪽은 예언을 실현하려고 한쪽은 예언을 무너뜨리려고. 요 대립이 있는 거죠. 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은 초능력의 일부인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예언자, 선지자 이러면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등극한 게 또 최근에 티모시 샬라메죠. 아, 뒤는 뭐 진짜 티모시 샬라메 시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고 참 다양한 영역에서 밥 딜런 연기도 그러니까 하고 최근에 노래하고 기타 치는 거 보고 글쎄 정말 말이에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저 이제 듄 1이 있고 2가 있는데 저는 2가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This is a form of power that our world has not yet seen. The ultimate power. 현재 뭐 3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죠? 근데 3부작으로 봤을 때 사실은 뭐라고 볼까요? 블록버스터를 3부작으로 기획하면 보통 2편에서 최고작이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스타워즈 오리지널도 보통 최고를 제국의 역습이라고 하거든요. 다크나이트 3부작 논란 영화도 제가 볼 땐 당연히 다크나이트가 베스트고요. 반지의 제왕도 사실은 저는 이 두 개의 탑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2편이. 그래서 저는 이제 듄2가 듄 1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사막 자체가 영화 속에서 공간이 거의 캔버스처럼 보이고 모래가 그 세계를 채우고 있는 진료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선과 면으로 분할된 세계라고 그럴까? 사고의 능선이라든지 건물의 그림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일단 그 시각적인 쾌감이 굉장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작이 나왔던 게 프랭크 허버트가 썼던 게 발표했던 게 1965년도에 처음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 기준에서 보면 1965년도 입장에서 20년 전이 히틀러란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히틀러가 까마득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한일 월드컵이 그렇게 까마득하지 않죠. 되게 옛날이긴 해요. 근데 그게 23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생생한 기억이네요. 예, 한일 월드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이 당시에는 히틀러가 수백만 명을 죽였던 끔찍한 사건과 2차 대전을 이 정도 기억으로 기억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계몽적인 목적으로 소설을 쓴 것도 있단 말이에요. 히틀러의 뭐 출연을 경계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네. 이런 면에서 이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영화 속에서 한쪽에는 이제 프레만이 있고요. 한쪽은 이제 베네 게세리트가 있는데 양쪽 다 말하자면 메시아를 예언하는 어떤 그런 전설과 신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폴이 주인공이 이 양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일 것인가를 이제 2편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예언된 그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나는 뭐 마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프레맨은 직접 프레맨이 이끌어야 된다라는 말까지하고 자기는 빠지려고 그러는데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아, 내가 여러분들을 낙원의 세계로 이끌 것이다라고 각성을 하죠. 그렇죠. 각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미혹된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파트 2를 보면서 네. 진짜 충격받았어요. 아, 연설하는 장면. 너무 카리스마 있어서 와 진짜 연기 잘하는 거야. 그럼 오히려 파트 1에서의 약간 그 유약했던 느낌도 연기였고. 그래서 진짜 완전 배우를 다시 보고 있어요. 네. 아마 이제 3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원작에도 있어서 상상은 되는데요. 얼핏 봐서는 그 메시아를 굉장히 멋진 그 SF 속에서 다루고 있는 매트릭스 같은 영화처럼 보이지만 아마 3부까지 다 나오고 나면 그걸 경계하는 쪽의 영화에 가깝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이 프랭크 허버트가 한 적이 있어요. 듄이 하고 싶은 얘기에서 나는 이런 걸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건강에 괴롭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편에서는 그게 딱 중간 지점에서 이 어둠과 밝음을 다 보여주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는 마디가 아닙니다. 예언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나중에 수근수근 되면서 진짜 마디가 맞는가 봐. 왜냐하면 마디는 자기를 마디라고 안 하잖아.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건 무적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까지 만들어내는 모습도 사실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 핵심이. 그쵸, 근데 그쵸. 재밌는 게 네. 그 원작은 진짜 방대합니다. 원작에서 그 약간 일부 가장 재밌는 부분을 이제 영화로 좀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원작의 스토리인데
어느 순간 인간이 너무너무 이제 무기력해지고 모든 게 기계가 대체되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다시 시작을 되는 거예요. 인간이 훨씬 중요한 존재다. 그러면서 일종의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서 모든 기술을 다 무너뜨립니다. 사실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하는 짓은 약간 중세시대예요. 네, 그 이유가 로스트 테크놀로지 시대입니다. 자력으로 이제 이 모든 기술을 다 무너뜨린 상황이에요. 네. 은하 시대에서는 이제 다른 행성과의 어떤 무역을 해야 되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이 길을 찾았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은하간 이동을 못해요. 그럼 이걸 누가 합니까? 예언가들. 예언자가. 네. 그래서 그 예언가들이 이 스파이스를 먹고 그걸 먹고 예언을 해서 그 항로를 만들어내요. 우주 항로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자체가 예언에 너무 큰 비중을 갖고 그렇죠. 있어요. 네, 모든 게. 3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네. 밝혀질 텐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역사적인 구도 속에서 양쪽을 각각 기독교 문명 그리고 이슬람 문명으로 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스파이스 같은 것을 석유에 대한 은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많은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이고 과거였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예언의 형태로 흥미롭게 다룬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죠. 죽음을 내다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반성을 하고 뭔가를 뉘우치는 그런 종류의 영화들도 아우.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죠. 타임 트래블이 섞인 건데 아하. 제가 꼽고 싶은 영화는 If 네. Only예요. 이폰 아, 이 명작이죠. 다 좋아하시는 보셨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 주제가 떠오르시죠. 연인이 있는데 여자 주인공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죠. 근데 여자친구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 남자가 그동안 좀 잘해줄 걸. 왜 이렇게 무신경했을까? 왜 일만 했을까? 굉장히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에 여자친구가 다시 누워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히 죽었는데. 그런데 그날 하루가 그 여자친구가 죽던 그 당일과 비슷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친구의 죽음을 미리 보고 왔구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뭔가 행동을 달리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막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 여자가 죽느냐 안 죽느냐는 영화로 확인을 하시고 근데 저는 아쉬운 게 네.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답을? 뭐가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요? 요거는 이제 루프물이거든 일종의. 그쵸. 너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다시 돌아왔잖아. 그러면은 반성하고 뭐 이럴 시간에 왜 이런 루프가 벌어졌을까? 이거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또 돌아와. 그래서 제가 느낀 교훈은 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거. 어허. 언젠간 나도 떠나고 사랑하는 상대도 떠난다는 것만큼은 확실하잖아요. 저는 사실 뭐 다 떠나서 네. 루프고 나발이고 제니퍼 러브유잇이 나발이고. If Only에서 노래 부르는 그거 있어요. 네. 그것만을 보기 위해서도 이 영화는 충분하다. 맞아요. 왜냐면 저는 무한 반복해서 진짜 그거야말로 루프 돌려서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근데 이거를 노래만 듣는 거는 좀 약해요. 그 영화상에서의 노래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영상과 함께 떠오르죠.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네. 너무 멋져요, 진짜. 근데 지금 그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엄청 긴장돼가지고 맞아. 무대에 올라가지고 물들었어. 맞아. 막 부끄러워하다가 마이크 앞에 서기도 갑자기 막 폭풍 미쳤어. 가창력을 노래는 좋은데 그거는 볼 때마다 오글거려요. 근데 이거 복면가왕이야 뭐야? 저는 사실은 이 비슷한 느낌인데 어릴 때 정말 깜짝 놀라면서 봤던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데스티네이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예요. 예언의 부정적인 결말을 피하기 위한 그렇죠. 방향이거든요. 네. 보통 뭐 연쇄 추돌 사고나 롤러코스터 사고나 뭐 이런 것들 재난 사항이 벌어졌는데 예언을 통해서 어떤 꿈을 통해서 그 재난 사항을 피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피한 직후 재난이 벌어지고 어떻게 이 죽음을 피할까? 그리고 무서운 게 그 죽음이 너무 일상적으로 다가오니까 내가 막 위험한 상황에 네. 간 것도 아닌데 이거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피할 수 없다라는 게 그 절망적인 상황의 공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보통 가해자나 살인자가 존재해요. 나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나에게 죽임을 주는 어떤 대상이 있고 그럼 솔직히 여차하면 들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없어. 네, 죽음이라는 그 자연의 자체, 법칙. 네, 그냥 데스티니. 죽음 그 자체가 나한테 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보던 뭐 귀신 나오고 뭐 살인만 하고 이런 거엔 충격을 못 받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저것도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이게 시리즈가 너무 많아서 데스티네이션 2,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3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인데 한 5번 나오지 않았나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3가 언제예요? 파이널이라면 끝이잖아. 네. 그래서 드디어 완결이구나 네. 했어. 그 다음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4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4인데 외국에서는 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5가 나왔고요. 최종. 네, 그 다음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 라인이 이제 2025년 올해 개봉. 아 그래요? 개봉해요? 아니 파이널이 몇 번을 나오는 거 도대체?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종의 우리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콘텐츠입니다. 그건 네. 그래요. 저도 공포 스릴러물 하나 생각났는데 영어로는 The Gift고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그냥 기프트거든요. 특별한 재능인 거죠. 근데 주인공이 무려 케이트 블란쳇이에요. 심지어 키아누 리브스도 나오고 케이티 홈즈도 나오고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오네요. 감독도 샘 레이미잖아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도 만들고 어. 예전에. 약간 심령술사처럼 점쟁이처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케이트 블란쳇이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갑자기 동네에서 결혼을 앞둔 어떤 젊은 여인이 실종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이용을 해서 시신이 어디에 유기가 되어 있는지 찾아내기도 하고 이러면 잘못하면 그리고- 범인으로 몰리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인과관계를. 증거가 없으니까. 그죠. 처음에 용의자로 지목했던 사람이 아닌 진범을 또 밝혀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 이제 신기가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막 마녀 취급을 하면서 멀리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 여성이 남편은 없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싱글맘이거든요. 그러니까 싱글맘으로서 난 내 재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선의밖에 없었는데 막 이런 주변에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또 약간 성장해 나가는 아이고. 그런 스토리도 담고 있어요. 한 20몇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케이트 블란쳇의 젊었을 때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키아누 리브스는 똑같다는 거. 키아누 리브스는 진짜 안 늙어요.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또 악역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락없는 존 윅이에요. 키아누 리브스는 수염 있고 없고만 달라지고 늙질 않아요. 그게 진짜 미스터리죠. 타로점을 저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막 이래 딱 나왔어. 그러면은 뒤집어져 있다고 카드가 이게 거꾸로 서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의미를 부여하는 그래서 거예요. 막 이제 이게 거꾸로 서 있으면은 의미가 이렇게 바뀐다고. 그냥 거꾸로 놓은 겁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온라인으로도 타로점 그쵸. 보는 거 알죠? 네. 그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손으로 물리적으로 뒤집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고? 카드가 이렇게 세 장이 있다. 1, 2, 3하고 번호를 매겨놓는 거죠. 화면에. 그럼 몇 번 카드를 뒤집으실 겁니까? 속으로 생각하는데 속으로 맞춰? 1번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이런 다 식으로 알려주는 주지 거야. 않을까요? 에이 뭐야 나 또 마음에 읽는 줄 글쎄 알았는데. 말이야. 근데 최근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네. 가끔씩 본인이 이런 명리학을 공부했다. 명리학. 네, 뭐 역학 맞아. 공부했다. 생년월일을 다오. 네.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진짜, 막 아니.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 보러 가잖아요. 네. 예를 들어 방송에서 제가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모른 척해요. 막. 저는 TV를 그래야 안 실동력이 봅니다. 있으니까. 누구시죠? 뭐 이러는데 혹시 과학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맞췄다라는 기준이 저는 좀 가혹한데 그렇겠죠. 네, 온라인상에 없는 정보, 새로운 정보를 이분이 그쵸. 알고 계신가? 뭐 가족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거를 제가 몇 개 던져봤어. 아무것도 아무도 몰라. 온라인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크무늬 알 남방을 리가 즐겨 없지. 입지 않나? 게시판 돌아다니는 분들은 다 아는 정보예요. 그런 케이스가 이제 보통 이제 핫 리딩이라고 하고 맞아요. 또 거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콜드 리딩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사전에다 조사를 했거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보를 습득을 그쵸, 했거나 해놓고 그쵸. 모르는 척하면서 사실은 네.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게 핫 리딩이고요. 네. 반면에 전혀 모르는 것을 대충 던져보는 거죠. 던져서 이제 네. 반응을 보고 과거를 일단 맞춰서 신뢰를 주고 현재의 불안을 자극해서 공포심을 주고 그런 다음에 미래를 예언해서 복지를 받는 거죠. 이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 과거를 맞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또 이렇게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요.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어떤 사람 분명히 믿을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런 속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반엄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또 포로 효과라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엄이라고 이제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휴잭맨이 맡았던 사람이 반엄이잖아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도 하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그것을 아예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포로라는 사람인데 포로라는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나 하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상대로 해서 성격 검사를 한다고 해요, 일단.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실제로 막 성격 검사를 하는 척 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당신의 성격은 이런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습니까? 하고 딱 각각 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다 보게 되면 다 맞는 것 다 맞는 같거든요. 말이죠. 다 맞는 말. 그래서 너무 잘 맞는다 하면 5점, 하나도 안 맞는다 1점, 평균 4.26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 검사가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그게 네, 근데 모든 사람의 똑같은 성격이 다 뒤바뀐 똑같아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성격이 똑같아요. 모든 그러니까 사람이 그 글을 보고 다 내 성격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네. 당신은 소심하나 네. 가끔 대범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러거든. 다 그러거든. 네. 당연한 얘기지.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은근히 고집 세시죠. 이렇게 이거 당연한 얘기하면 얘기예요. 100%.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은근히 고집 세. 어떻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냥 골고루 약간 이 정도는 있을 거다라고 던지면 다 맞아요. 네, 그런 거죠. 나이트메어 앨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지금 네. 생각이 나는데 주인공이 이제 브래들리 쿠퍼인데 사기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을 하는 척해요. 너무 잘 맞추거든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했더니 뻔하죠. 뭐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건 결국은 셋 중에 하나예요. 라고 한 다음에 건강, 재력, 그리고 사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적당히 찔러주면 사람들은 나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다 해석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정보를 말하기 시작하는 네. 거죠. 언젠간 죽는다는 거 그리고 뭐 세금을 낸다는 거 이거 두 가지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이 그게 맞느냐 틀리냐 신뢰하느냐 마냐를 별개로 하고 네. 예언이 가는 힘이 있는 게 그렇죠. 예를 들어 대학 시절 들었던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네.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마음에 남는다는 것 자체가 예언이 가지는 효과 같아요. 네. 그래서 듣기 싫은 거고 내 마음속에 어떠한 선입견도 안 줬으면 좋겠거든요. 내 맞아요. 미래에 대해서. 건강하고 예뻐질 거야. 이런 말 싫어요? 집에 가는 길에 복채를 좀 줘야겠네. 그거는 예언이 아니라 덕담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덕담의 역할까지가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예언하고 예측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언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언하는 이유. 대비하라고. 미래를 미리 알고 대비하라. 네. 이게 예언의 목적이거든요. 네. 예측의 목적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예언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요. 네. 여기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개입을 하고요. 이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얻는 아주 특별한 정보만을 내가 준다. 그리고 이때 그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럼 나중에 가서 결과가 나온 뒤에 그것과 이 상징적인 비유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요. 짜 맞추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은 검증이 아니라 그쵸. 그냥 뒤에 가서 내가 맞았다고 믿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죠, 해석. 네, 근데 예측은 좀 달라요. 예측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 그래서 과학적 모델, 통계 분석, 그다음에 패턴 인식 이런 걸 통해서 하니까 과거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요걸 보니까 미래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는 예측이잖아요. 네. 예언 일기예보야. 아, 좀 물이 많아. 비가 온다는 거야.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날씨 일기예보는 예측이니까 강수량 뭐 5mm, 강수 확률 80%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틀릴 수 있어요. 이걸 통해 다시 모델을 개선하고 다음엔 좀 더 정확하게 작은 오차로 틀릴 수 있다. 사실 이제 예언이 많은 경우에 이제 꼬마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꿈속에서 보통 봤다. 네, 예지몽 같은 거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렇고 태몽도 일종의 예지몽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링컨이 자기가 죽는 거를 예지몽을 꾸었거든요. 링컨이 이제 극장에서 암살됐잖아요. 네네. 2주 전에 어떤 꿈을 꾸었는데 자기 몸이 이상한 거예요. 꿈에서 뭔가 평소랑 달리. 근데 자기가 있는 곳이 백악관이었어요. 근데 아래층에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죠? 계단을 걸어 내려가요. 그랬더니 시신이 이렇게 이 목포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하얀 천에. 누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살짝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신비하잖아요. 아, 그러면 링컨처럼 위대한 인물은 자기가 죽는 것도 꿈을 꾸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링컨이 재선이 되고 나서 암살 위협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렇죠. 바로 직전에는 볼티모어에서 구체적인 암살 모의 계획이 발각이 돼요. 그래서 체포가 된 적이 있었고 심지어는 암살을 하기 위해서 총을 쏘았는데 모자를 맞춘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링컨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굉장히 불안에 시달릴 것이고 그쵸. 이러니까 이런 유사한 꿈을 꾸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언의 문제인 거예요. 예측이랑은 다르게 맞추는 게 목적이면 맞추지 못했을 때는 목적을 잃어요.
그런 과학자들의 예측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네. 대중들이 그거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어서 맞아요. 한바탕 대소동이 벌어지는 네. 정말 재밌는 명작. 영화가 있죠. 예, 돈 돈 룩업. 룩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저는 돈 룩업 보고 진짜 천재적이다. 그냥 모든 상황을 전부 다 기가 막힌 블랙 코미디로 맞아요. 감쌌어요. 풍자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디카프리오가 등장하고 제니퍼 로렌스가 등장하고 comet. Oh, good for you. It's headed directly towards Earth. 이 둘이 이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이 천체를 발견하죠. 그리고 이 혜성이 지구로 추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류는 멸망하는 상황이에요. 이걸 보여주는데 과학적인 경고를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해요. 왜 사람들이 안 믿을까? 그죠? 지금 과학자들이 내놓는 대표적인 예측이 이제 기후 위기. 네, 근데 이 예측을 그 사람들이 이제 와 정말 문제야 하면서 사실 관심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너무 먼 미래예요. 내 생에 일어날 네. 것 같지 않고 피부로 와닿지 않고 과학자들 예측은 항상 가까운 게 아니라 훨씬 먼 미래를 예측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머니까 이거를 내가 믿건 안 믿건 크게 내 삶에 중요하지 않다. 그걸 보여준 게 돈 룩업인데 돈 룩업은 심지어 내가 살아있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러네요. 아주 짧은 순간 안에 닥칠 위기를 예측했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과학적인 경고를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해요. Though, and I can't destroy my ex-wife's house. Is that possible? 그리고 특히나 대중은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해서 일단 이걸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는 그날부터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불안에 떨게 돼요. 네. 이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류가 멸망하는 상황은 그렇게 자주 오진 않아요. 함부로겠죠. 네. 어떤 그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정치는 이 상황을 딱 듣는 순간 뭘 해야 되냐면 더 많은 전문가를 모아서 그렇죠. 철저한 검증을 해야 돼요. 맞아? 당신들이 내놓은 결과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완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추가로 필요하냐를 물어보고 그거를 보완해 나가요. 아니 오히려 선동을 하잖아요. 네. 잘못된 쪽으로. 처음에는 무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용을 이용하죠. 하죠. 근데 이게 너무 현실적이에요. What do trillions of dollars matter if we're all gonna die? 제가 쏜데 2024 YR4라는 네. 이 소행성 지구랑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천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오. 네. 작년에 발견됐나 봐요. 이게 지난 1월에 이제 이게 공개가 됐어요. 충돌 확률이 나왔는데 2032년 12월 22일에 네. 충돌 확률이 1.2에서 1.3%가 된다. 그렇게 높아요? 이거 엄청나게 7년 높은 되게 거예요. 뒤에 높은 거예요. 맞아. 높은 걸 아실 정도면 대단하신 거예요. 엄청 왜냐면은 높은 거예요. 우리가 게임할 때 보면은 확률형 아이템이 있어요. 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가 되면서 이제 기업들이 좀 공개를 했거든요. 네. 0.1% 정도가 보통이에요. 확률형 아이템. 지구를 지나가는 소행성들의 충돌 가능성이 평균 0.7% 정도입니다. 평균은 높은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거를 2월에 다시 검증을 했는데 2.2%까지 올라갑니다. 네, 더 올라갔다는 거죠. 네. 이거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뭐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만한 크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적어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도시 하나가 날아간 이후에도 뭐 쓰나미라든지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또 부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어쨌든 큰 에너지원이 지구에 가해지는 거니까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데 다행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과거에도 지구랑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들이 계속 관측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해지면서 안전하다라는 결과가 나온 적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것도 아마 지금은 좀 확률이 높을 수 있지만 점점 줄어들 거다 확률이 이렇게 충돌하면 언제라고요? 2032년 12월 22일 7년 남았는데. 다들 달력에 적어놓는 거 아니야? 라플리클리 한 시즌 27일 정도 하고 그러게요. 있겠네요. 네. 제가 이제 몸을 담았던 한국천문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우주감시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지구를 위협하는 위협 천체, 지구 접근 천체, 위협 천체들을 이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트라는 미션을 합니다. 다트가 뭐예요? DART. 다트 던지는 거? 네. 약자를 다트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그 이중 소행성 충돌 미션이에요. 네. 인간이 만든 우주선으로다가 쌍으로 돌고 있는 소행성 중에 하나를 맞춰서 얘의 궤도 주기를 바꾸는 미션이에요. 요거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궤도 주기가 바뀌었어요. 브루스 윌리스가 필요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의 별은 못 따지만 하늘에 있는 천체를 맞춰서 궤도 주기는 바꿀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예측을 통해서는 대비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항상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게 되는 예언은 뭐 멸망한다, 그쵸. 종말이 온다 이런 게 왜 이렇게
많거나 인기를 끄는 걸까요? 그 일본의 타츠키 료라고 뭐 바바방가 같은 그런 최근의 예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바바방가 바바방가? 모래 폭풍 때문에 시력을 잃어가지고 오. 대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네네네. 얻었다고 주장하는 네. 바바방가도 2025년 예측 내놨고요. 네. 거기에는 끔찍한 3차 세계대전 뭐 이런 것도 25년에? 있고요. 네. 네. 아무튼 근데 타츠키 류가 네. 정확히 2025년 7월 10일인가에 필리핀과 일본 사이인가 어디에 오. 대지진이 일어난다. 쓰나미가 일어난다. 굉장히 정확해 보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예측이란 얘기예요? 이거에 어떤 근거가 있다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재밌는 게 이 예언과 예측이 이렇게 연결되는 콘텐츠가 있어요. 영화 노잉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셋 다 썼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예언을 기반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재밌는 건 이 예언을 수용하는 사람이 천문학자예요. 천체물리학자. 네,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제 주연을 맡았는데 어떤 소녀가 타임캡슐을 묻는 과정에서 여기에 그냥 숫자를 빼곡히 적은 걸 남기고 호련히 자취를 감춥니다. 네. 근데 요 종이를 봤는데 이 숫자를 보니까 의미 없는 숫자인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힌 예언서인 거예요, 이게. 이걸 보고서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 건데 이 예언을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거는 사실 대단한 일이긴 한데 현실적이지 않다. 이 정도로 정확하면 이거는 예언이 아닙니다. 네. 예측이에요. 아. 네. 이 영화에서 너무 명확한 수치를 쓴 거고 이거를 실제로 지난 50년간 일어났던 모든 걸 맞춰보거든요. 영화 네. 속에서 그렇죠. 네, 그랬더니 만약에 수치가 있다고 해도 이게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그냥 뇌피셜로 만든 거니까. 근데 50년간의 데이터가 이건 다 맞았다. 반박이 불가하다는 거지. 이러면 사실 이거는 예언이라고 보기 어려워지는 거죠. 아니요, 50년간에 500개의 예언이 맞았다고 해도 예언이 다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아까 대수의 법칙을 얘기할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지만 그게 설사 천만 분의 불가능하진 1억 않다는 분의 거지. 1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지난 50년간 한 명의 사람이 모든 로또 번호를 다 맞췄어요. 네. 매주. 네. 네. 이거는 사실 이 사람이 뭔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언은 아니에요. 그것도 예언일 수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고 예언일 수 있는데 신기만 있을 그것도 수도 예측 있지. 만약 이렇게 있어요. 되면은 네. 이거는 감사가 나옵니다. 아,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네. 영화상에서는 네. 일단은 노잉이라는 영화상에서는 그게 그냥 막 헛소리를 적은 게 아닌 거잖아요. 그 숫자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나중에 결국 드러나잖아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측이었던 걸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네. 갑자기 네, 의미심장. 네. 뭐예요? 뭐야? 돌? 예언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요? 노잉 안 보셨어요? 또 일부러 준비하신 거예요? 어제 이 돌 구하느라 힘들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네 심지어. 네. 노잉이 어차피 대전제가 굉장한 허구지만 천문학자로 나오고 예. 되게 과학적인 일인 것처럼 전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천문현상 때문에 이제 영화상의 큰 흐름이 바뀌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비과학적이긴 합니다. 네. 왜요? 왜냐면 그 실제로 그 비슷한 천문현상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천문현상이 그 정도의 위력을 갖느냐? 우리 지구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자기장 보호막 베넬론 때도 있고 실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영화상에서 너무 과장됐다. 네. 네.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천체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 감마선 폭발 같은 거. 감마선 폭발 같은 게 일어나면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라 지구 생명체 전체가 멸종할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아 그때 궤도가 하던 게 이런 얘기구나. 그리고 이거는 조금 과장이 됐구나 아실 겁니다. 가장 유명한 예언가가 노스트라다무스 아닌가요? 저희 다 적은 것 같아요. 네, 다무스라고 둘 하니까 다? 무슨 저기 트럭 이름 같기도 한데. 다마스. 그러니까요. 근데 가장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중에 유명한 게 이거예요. 1999년 7월에 공포의 대마왕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까먹었지만 90년대 초중반에 이거 막 얘기하면서 99년에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근거를 몇 가지를 대는데 가장 먼저 이 노스트라다무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99년 7월에 하늘에서 무슨 공포의 대마왕이 와요? 근데 노스트라다무스의 신봉자들은 안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공포의 대마왕이 내려왔는데 아직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지 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대망이 있잖아요. 내려와서 그럼 적응을 했네요. 뭐 지금 어딘가에서 이렇게 암약하고 있을 수도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아직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대마왕이 내려왔다? 네. 아직 지금 쉬고 있다? 네. 그럼 어떻게 잡을 거야, 얘를? 정확하게 맞춘 예언도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 70%가 맞았대요. 정확하게.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앞에서 한 무리의 젊은 수도사들이 걸어오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을 딱 보더니 바로 무릎 꿇고 그 사람한테 성하 이러고 불렀어요. 교황.
성하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 나중에 상대방은 젊은 수도사인데 아니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 뭐 성하께 예의를 뭐 바랍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노스트라다무스가 죽은 지 한 20년쯤 지났을 때 이 사람이 교황이 됐어요. 그 각인 효과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썰이 있는데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럴 수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고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진짜 노스트라다무스도 못 해먹겠네 정말. 노스트라다무스.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영화도 하나 있었네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렇죠. 범죄를 미리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예측 알고리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래 미국의 프리크라임이라는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프리크라임,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이전에. 미리 범죄를 예측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를 경찰이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주인공인 톰 크루즈, 이 톰 크루즈 형님이 프리크라임 소속 경찰이에요. 근데 살인을 저지를 범죄자가 예측이 됐는데 바로 톰 크루즈죠. 살인이 일어날 것이다. 그가 일으킬 것이다. 예측이 됐고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주를 하면서 이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왜 나를 범죄자로 예측했을까. 그러면서 진행되는 영화인데 실제 이 범죄자를 예측하는 거는 3명의 예언가가 해요. 그 예언가가 합의를 하는데 3명이 만장일치로 범죄자다 하면은 100% 범죄를 저지르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그 중에 소수 의견. 만장일치가 안 된 거죠. 요게 있을 것이다라고 톰 크루즈가 보고 이 예언가를 찾아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시스템에서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범죄자를 미리 예측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알고 보면 예언이에요. 근데 현대로 오면서 빅데이터 기반 AI 예측 알고리즘이 어디까지 쓰이냐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학습해요. 네. 그 아마존 같은 기업이 이걸 정말 잘 활용하는 기업인데 아마존의 예측 배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다 떨어질 것 같을 때 네. 미리 보내주는 거. 고객의 구매 패턴을 보고 이 사람이 곧 살 것이기 때문에 이걸 예측해서 그 근처에 물류센터에 갖다 놔요. 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면 배송 시간 오래 걸려요. 근데 미리 갖다 놓는다? 그러면 배송 시간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죠. 이렇게 하면은 배송이 정말 짧아지고 빨라지고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예측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 사람이 주문 안 할 수 있어.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게 환불. 아니요. 배너를 띄워요. 이걸 사고 싶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안을 합니다. 혹은 상품으로 줘요. 선물로. 이걸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미리 갖다 놓은 거에 대한 손실을 줄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또 결국 사게 돼요. 답이 정해져 있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살 수밖에 없게. 100%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형태로 활용을 하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아마존의 예측 프로그램의 그런 활동을 예측하고 필요한데 안 사고 기다리는 거죠. 이것도 되게 좋죠. 그래서 할인이 들어오거나 그렇네요. 선물을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좋은 조금 늦게 방법이다. 사면 훨씬 더. 근데 이것도 아마존이 예측하고 안 보냈어. 거기서 더 하루를 더 기다려. 이런 식으로. 네가 이기나 내가 결국 이기나. 빨래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그죠. 상관없어요.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측 알고리즘이 지금은 개인의 행동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할지 안 할지가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꼭 소비자가 합리적인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또 개인의 행동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편향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의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려면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줘야 되니까 윤리적인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범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개인에 대한 예측 알고리즘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게 예측 알고리즘으로 훨씬 큰 영역을 예측하는 겁니다. 기후 위기 같은 거. 와, 일단은 길게 녹화를 했는데요. 네. 사실 좀 더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말을 들었어. 지금 궤도님께서 아직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다고 아쉬워하셨는데 더 하지 못한 말은 트라이브 앱에 가시면 쇼츠로 공개가 됩니다. 이번 시즌부터는 저희가 유튜브 본편 영상 말고도 트라이브 앱에 각 MC들이 돌아가면서 쇼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투 트랙으로 유튜브와 트라이브 어플 두 가지 다 이용해 주시면 행복도 2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현모 씨하고 제가 할 때는 쇼츠라고 하시고요. 궤도님 할 때는 롱스로 해주세요. 롱스. 쇼츠 말고. 팬분들은 제 쇼츠를 보면 이제 그 캡처라고 합니다. 아, 짤이다. 사실은 지금 요 본방이 쇼츠예요, 팬분들. 그렇죠, 그렇죠. 오늘 라이프 플러스 TV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놀랍고 재미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진짜 좋은 아이디 떠올랐어.
떠오르지 마. 제발 떠오르지 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류준열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유준열. 제가 세 분 모두 되게 팬이고 퍼펙트 데이트는 뭐 워낙 유명한 영화고 그 화장실도 제가 저번 주에 가봤어요? 거길 다 간단 말이에요. 이 계시록이라는 영화 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기적이란 건 믿는 사람한테만 있는 거잖아요. 과학자가 보고 믿었으면 내가 과학의 어떤 이론이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신의 계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뭐 유준열 배우 연기 오래전부터 좋아했지만 접대는 아니고요. 뭐라고요? 정된 형님하고 접대라는 말은 기적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책이 뭔지 아세요? 이 기적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거의 기적하면 무조건 언급되는 책이에요. 디스 미러클 네. 팀. 이 기적 유전자.